여러분들 제 말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은 오신 분들 이제 여러분 계시니까 이제 우리 슬슬 시작하시자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멀지만은 저기 가까이 계실 것 같은 홍창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지역개발학회 우리 대학원 세션인데 지난 추계 학술 대회 때도 제가 대학원 세션 하나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의 역량이 뭐 출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대학원 다닐 땐 정말 멍청했었네.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지금 우리 세 분의 대학원생들 발표가 있는데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지금 이 발표 자료를 다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홍창현 교수님하고 김단혜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잘 이렇게 미리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고 또 코멘트를 또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계신데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지금 여기 제 화면에 김선영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 소개 좀 뭐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뭐 주로 뭘 논문만 그냥 이렇게 발표하시지 말고 주로 이제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들에게 작은 정보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김선영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지금 있는 김선영 학생입니다. 저는 송재민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있고요. 제 관심 분야는 사실 도시 경제가 아니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약간 도시 경제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음소거돼 있으신 거기는 지금 박사과정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음 화면에는 문정현 박사님 제가 잘 아시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여기 최정석 중부대 교수님하고 김단야 교수님들 제가 아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 수료했고요.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인 문정혜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고 성장론하고 노동 쪽, 인적 자본 쪽 그쪽으로 연구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고령화 연구나 그런 거 미국에서 많이 하고 왔는데 지금 저 김희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신데 김희준 교수님께서 이제 최저임금 갑자기 하라 그러셔갖고 지금은 최저임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늘 이따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저임금이 고용에 그러니까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최저임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내셔널 레벨로 연구가 돼서 고용 효과를 보거나 그렇게 보는데 지역 노동 시장으로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나 김희준 교수님은 그걸 좀 중심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군요. 아유, 하여튼 듣기만 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장아영 선생님 제 화면에 보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장아영입니다. 저는 강명구 교수님 연구실에서 다니고 있고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공공공간이나 생활 인프라가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빅데이터 AI 연구소 소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응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저도 같이 적용을 해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강명 교수님 실에는 박사과정 몇 분 계세요? 풀타임은 없고 파트타임으로
많이 계세요. 이번에 강문 교수님 책 연달아 2권 내셨는데 그 도시의 조건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뭐지? 한 20페이지만 더 읽으면 되는데 읽은 다음에 참 좋아요 보내려고요. 강 교수님한테. 아주 그 책을 재미있게 그 우리 분야의 책 같지 않게 아주 저 재미있게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강제로 지금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사라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뭐지? 책이 이제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빌리러 와요. 내 책을. 그리고 이 자식들 보면 복사를 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내 책이 막 껍데기도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몇 푼 안 되니까 사라 그러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 먼저 발표할까? 여기 보니까 순서상으로는 우리 저기 지금 장하영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 이제 요게 우리 2시간인데 보면 3분이 발표하고 이렇게 교수님 2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하영 선생님 발표하실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을 다 쓰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선영 선생님, 그 다음에 문정현 선생님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 교수님, 김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분 다 발표를 듣고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코멘트를 할까요? 아니면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냥 싹 조져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은 한 번 네. 끝나고서 간단히 했는데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한 번 끝나고서 간단하게 말씀 나눠 갈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장하영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톡방으로 제 발표 PPT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혹시 발표 자료가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장아영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는 서울시 발달상권을 중심으로 가로 연결성이 상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을 시작으로 도시 공간 구조와 가로의 연결성, 그리고 상권 매출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고차를 다루고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어떤 분석을 위해 데이터 가공에 활용했던 오픈스트리트맵을 말씀드리고 분석 결과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결된 가로는 보행성과 생활성을 증진시키며 따라서 가로 연결성은 상권 경제와 도시 활력의 주요 요소로 간주됩니다. 뉴욕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에 따르면 보행 친화 거리 조성 프로젝트가 소매업종 매출을 증가시킴을 확인했는데요. 가로 연결성은 블록 내에서 활동하며 시각적인 투과성과 물리적인 투과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선택 가능 경로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사람이 머무르다 가거나 이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로망은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그런 토지 이용 입지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는 이동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공간으로 사람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 활동을 위한 외부 공간인데요. 보행은 가로를 사회적 공간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실제로 보행과 사람들 간의 교류 활동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권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공간적인 범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성과를 주로 판단을 하는데요. 기존 연구들의 경우에는 주로 인구 구조나 경제적 요인, 경쟁 요인, 포화 수준, 점포 특성, 집객 시설 등의 요인으로 중심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상권 매출액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권의 구성 요소로서 가로 공간은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역할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가로 연결성의 이해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연결성이 상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그 분석의 한계로 상권 경제에 적용을 하기에 연구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기존 분석 방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픈스트리트맵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 시내 발달 상권을 중심으로 가로의 연결성이 상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교통을 위한 도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간이자 도시의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가로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로 역할이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는 가로와 보도를 잘 활용한 도시 공간 구조가 요구됩니다. 연결성이 뛰어난 가로의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가로로의 선택 범위와 더 직접적인 길을 선택할수록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보행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도시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보행을 더욱 매력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다수의 그 연구에서는 가로망의 특성과 도시 공간 간의 상호 관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로망 특성이 그 도시의 활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임을 밝혔습니다. 가로 네트워크는 도시 내 다양한 활동의 이동과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가로 연결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메이슨 외 연구자에 따르면 빈곤 지역의 경우 가로 연결성이 수요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빈곤 지역 내의 공원, 근린 상권 또는 편의시설 사용이 결국 보행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교통수단 외에 보행 접근을 위한 공공공간의 구성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켈리 외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제 가로 개선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양호한 가로 연결성을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또한 그리고 이제 Distressed Retail Property Task Force에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는 상권 경제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더 높은 가로 연결성은 보행성과 접근성, 도시 활력, 그리고 공간의 혼합 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연결성은 공공공간과 보행성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연결성은 상권 분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이라는 마틴 앱 연구가 있었는데요. 가로 연결성은 토지 이용 간의 관계에 따라서 상권 분포에 영향을 줌을 주장하는 연구였습니다.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가로 연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제 많은 지표가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딱 이렇게 두 가지, 가로 밀도와 교차로 밀도가 있는데요. 각각의 밀도가 높을수록 연결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로 밀도의 경우는 단위 면적당 가로 길이를 나타내고, 교차로 밀도는 단위 면적 내에 있는 교차로의 수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또한 이제 기타 가로와 부동산 또는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가로 연결성에 대한 정의를 한 연구가 아직 없었고,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그 국내 가로 연결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더 디벨롭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권 매출액과 상업시설의 입지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로 연구 대상에 따라 특정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또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요인은 인구, 경제, 입지 요인, 비입지 요인,
영업 특성, 물리적 환경 이렇게 있었는데요. 상권 내 이제 업종에 따른 영업 특성 등 이렇게 영향 요인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상권 매출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공간적,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도시 지역 단위에서 상업시설과 상권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시사점 제공에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주로 가로의 중심성이나 도로폭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연결성에 대한 고려는 미미했습니다. 앞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각 상권 내의 가로 네트워크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계량화하고 상권 매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로 연결성의 상권 내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가로 연결성을 중점으로 상권 매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와 변수 구성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상권 추정 매출액 자료, 그리고 가로망 자료, 서울시 상권 구역별 면적, 그리고 유동인구 자료, 기타 서울시 공간 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시간적 범위인 경우 제가 이 변수들을 구득할 당시에 2021년도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어서 2020년도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코로나19의 영향 여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전 연도들도 검증을 본 결과 유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우선 시간적 범위를 2020년으로 두어도 그 코로나19와는 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발달 상권입니다. 그 발달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으로서 배후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골목 상권에 비해 비교적 권역이 크고 고부가 가치 상출이 가능한 업종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핵심적인 상업지역 260개 발달 상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면적 박스 비율드 그 그림 결과를 보시면 우측과 같이 위에 이제 이상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면적을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는 가공 작업을 거쳤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 가공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그 파이썬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몇 개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OSMNX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그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공간 정보를 그 코드로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두 지도는 각각 이제 상권별 가로 길이 데이터 그리고 상권별 교차로 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스트리트맵의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석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강남 인근의 상권 가로 그리고 교차로는 이와 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구축을 완료한 후에는 이제 다중행위 분석을 통해서 가로 연결성이 발달 상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가로 밀도와 교차로 밀도의 경우에는 상관성이 높아서 그 각각을 모델로 나누어서 두 차례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1의 경우에는 가로 밀도와 발달 상권 매출액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고, 모델 2에는 교차로 밀도와 발달 상권 매출액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그 면적에 있어서 이상치를 제거해서 총 190개의 표본이 추출되었고, 다음 화면은 이제 기초 통계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면적당 매출액은 평균 제곱미터당 106만 원이었고, 가로 밀도는 평균 제곱미터당 0.03092m, 그리고 교차로 밀도는 평균 0.00034개 per 제곱미터였습니다.
가중액이 분석을 실시해서 상권 내 가로 밀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820만 원의 면적당 매출액 증가 효과를 보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교차로 밀도가 높을수록 상권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연결성이 독립변수로 적용이 되었을 때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던 변수들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는 가로 연결성이 상권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요인들은 가로를 기반으로 하는 중력 모형에 가깝기 때문에 도시의 도시에 있어서 우선 활동할 만한 수준의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모금만 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가 상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구상과 실행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따라서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는 가로 네트워크와 도시 경제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가로 연결성의 상권 경제 또는 도시 활용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제기는 다수 진행이 되었으나 데이터 가용성 및 분석 방법의 한계로 실증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 연결성이 상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작업을 통해서 실증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서 생활성은 도시 경제 그리고 토지 이용,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로 환경과 공공 공간은 더 나은 생활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로서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잘 연결되어 있는 가로가 구축된 공간을 방문하고 생활하며 만족감을 얻고 이에 따라 가로 연결성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연결성은 공간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대도시 변화에 적합한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상권 경제에 대한 향후 예측에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오픈스트리트맵에서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기존 데이터 확보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물론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지만 광역시나 중소도시 또는 개발도상국의 도시 수준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진단과 각 지역의 상권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연도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능하다면 시계열적인 변화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후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달 상권을 중심으로 우선은 범위를 한정했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각 배후 지역의 특성까지 변수로 적용을 하고 골목 상권까지 함께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교수님들 논평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김 교수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고 그렇게 다음 또 발표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장하영 선생님과 강명훈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요번 주제가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양교통, 그 다음에 항공교통 이런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요소가
이 연결성, 그리고 이동,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확대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 선생님께서 터치하신 이 토픽, 가로의 연결성과 상권, 이 경제성을 접근하신 이 방법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 처음 잘해주셨을 때부터 좀 많이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지금 공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 상권, 가로, 연결성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또 강의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럼 건설적인 방법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제 가로의 연결성과 지역 상권,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아주 방법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깊이 있게 탄탄하게 만드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의미, 뭐 이동에 대한 의미, 그리고 거기 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까지도 그 요소를 고려하셔가지고 이 분석하는 그 틀에 담으시려고 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보여졌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가로 연결성하고 이 상권에 관련된 분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영어권의 그 분석 뭐 연구진들이 사실 많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도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이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행자 중심으로 그 말씀하신 메이슨이나 뭐 켈리아가 했던 분, 그리고 이제 뭐 제니퍼 딜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 토픽이 보행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할 때는 대중교통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대중교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장 선생님 연구하셨던 모델에도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뭐 이렇게 시설, 걸어서 보행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하셨던 걸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었지만 공항이나 뭐 해상교통, 항만이나 이런 그 좀 확대시켰을 때에 이거를 교통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행자로 주로 위주로 많이 보지만, 그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중교통 플러스 그 다음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자동차 그 접근, 이런 가능성, 이런 연결성, 그리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 배우지나 뭐 결절점이나 이런 점들의 고려도 많이 이제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장 선생님께서도 그 점을 아까 결론에서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저는 같이 융합이 되고 조금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언급을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상업시설이나 그리고 특정 이제 업종도 언급을 간단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역이나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나 그리고 뭐 시군 단위, 그리고 대도시, 그리고 도시가 이제 연담화가 많이 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울경 지역, 이런 도시들은 좀 더 다른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조금 확대시킨 모델을 고려하셨을 때 그런 그 요소들이 좀 추가가 돼서 좀 확대시킨다면 굉장히 더 의미 있는 연구 그 성과물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를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경제, 도시경제 하시는 뭐 다른 이따가 발표했을 때 해주시겠지만, 입지 모델에서 이제 그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뭐 중형무용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뭐 중심지론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확대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지금 그 가로 우리 연결성이나 이렇게 상권의 지역의 상권에 이 연계시켜서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배우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주변 지역과의 이런 관계들도 조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네, 홍 교수님 코멘트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다음으로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를 하는 걸 봤을 때 데이터 구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열심히 한 페이퍼로 보여졌고, 그리고 연구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느껴졌고요. 나름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더 논문이 디벨롭되기 위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 제가 좀 정리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로망의 연결성과 상권 매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 인과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선행 연구의 한계점에서 가로의 특성을 다룬 연구가 그 많지 않고 토지 가격, 유동 인구, 상점 밀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망이 상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망의 퀄리티가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이러한 방문객 수가 매출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방법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 단순한 폐기 분석이 아닌 구조적인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두 번째로 또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건 상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물론 가로 이런 연결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우선 첫 번째는 방문객 수의 증가이고 이러한 방문객 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가로의 독특한 형태나 가로의 특색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걷기 좋은 환경 등인데 이 연구에서 가로망의 연결성을 메저한 방식을 제가 봤는데 가로 밀도나 가로망의 연결성을 가로 밀도로 메저하셨고 교차로 밀도를 교차로 밀도로 정량적인 지표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밀도 변수가 가로망의 연결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인지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로망의 연결성이 밀도로 대변되면 그 시사점도 같은 공간에서 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상권 매출을 높인다는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매저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걷기 좋은 거리나 보행 환경에 대한 퀄리티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길을 많이 만들어서 밀도를 높이면 상권 매출이 올라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구의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망의 연결성에 대한 매저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과표를 봤는데 결과표의 개수값이 좀 지나치게 좀 커요. 그 가로망의 네트워크나 교차로의 밀도나 그때 변수의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권 매출과 뭐 유동 인구의 보통 로그를 취한 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바꿔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로 밀도와 가로 밀도 결과가 조금 이렇게 유의미한 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예를 들면 사용하고 있는 도로망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의 도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구자 의도는 아마도 보행자 가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약간 미스매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들의 업종과 점포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좀 추가할 수 있다면 물론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변수들을 구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상권과 관련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이 변수들이 중요한데 이 변수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R스퀘어 값이 조금 작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잘 디벨롭 시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 잘 들었습니다. 네, 두분 코멘트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감사할 때 아닌데. 네.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나 이제 논문을 못 읽고 이제 말씀만 들었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건데 이게 상권 매출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늘 보면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크면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는 그런 본의 아닌 이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매출이 크다가 A 지역의 매출액이 100원인데 B 지역은 30원이다 그러면 A 지역이 상급이 활성화돼 있다, 뭐 더 좋은 지역이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저기 조그만 가게가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떡볶이 가게 10집이 떡볶이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파는 거하고 그냥 그 그랜드 피아노 집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른 골목에 거기서 그냥 하나 파는 게 그랜드 피아노가 더 매출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상권 매출액으로 우리 그 도시 공간에서의 상업 활성화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상업 활성화는 오히려 원 단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원 단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고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왜 하냐면 발달 상권이라는 여기 이제 부제를 쳤으니까 발달 상권이라는 거 잘못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상권 활성화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매출액이 설명한 거는 극히 작은 거다. 매출액이라는 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로 도시에서는 작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액으로 거리나 상업 공간의 활성화를 판단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문헌을 내가 바꿔봤는데 우리 거리하고 이렇게 가로하고를 참 많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게 누구죠? 홍익대 유현준 교수의 책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도시 공간의 구성 뭐 이런 거 보면은 건축가의 건축가의 뭐라고 그러죠? 입장으로서 거리와 거리 활성화와 이렇게 그걸 이해하는 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양반 논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책들은 뭐 있더라? 도시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 책에 거리와 상권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를 풀어서 얘기할 때 아마 좀 시사점 있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대단한 연구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분야의 앞날이 막 밝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 김선영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발표하신 분들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논평한 거에 대한 이렇게 답변이나 이렇게 맞장구 치실 거 있으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끝나고 다시 기회를 드릴 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혁신형 중소기업의 분관 분포와 지적 외부효과 서울시를 대상으로의 주제를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 김선영입니다. 발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는 이론 및 선행 연구, 세 번째로는 분석의 틀, 분석의 결과, 결론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히 산업 환경의 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 혁신형 중소기업인데 이 기업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성장 전략을 혁신성을 취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기업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벤처기업이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의 대리지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업은 생애 주기에 따라 입지 선택의 차이가 있다라는 선행 연구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입지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고성장 그리고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고위험을 수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입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호 지역 업종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독특한 공간의 분포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적 현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도시 및 지역 경제학 관점에서 그에 따른 외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함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입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어지고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과 주로 선행 연구는 거시적 공간 단위 레벨로 도시 및 지역 간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분석은 도시와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지적 공간 단위에서 공간의 편향적 입지 선택에 대한 영향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의 산업별 업종별 차이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입지 분포의 지적 패턴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적으로 인한 외부 효과가 밀접 공간 단위에서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슈페터의 혁신의 개념을 적용해서 기존 시장에 창조적인 파괴를 가져오려고 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 내리기도 하고 오슬로 매뉴얼에 따른 4가지 혁신 중에 하나 이상의 혁신을 이뤄내는 중소기업으로 정의 내린 선행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한 선행 연구도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적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지역 요인이 둔변 영향을 미친 요소임을 밝힌 선행 연구가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지는 혁신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기존 입지론의 범위가 확장되어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네트워크와 지식, 클러스터의 존재 여부, 인적 자본, 인프라 등을 고려함에 따라서 혁신 활동을 위해서 특정 공간을 선호하고 만약 이러한 요인이 공간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면 입지에 있어서도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게 됨을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선호하는 입지가 달라지는 것을 밝힌 논문이 있고 혁신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급 인력이 만들어낸 지식이 확산에 있어서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강하다는 것을 밝힌 거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해리슨의 1996년 논문은 교통 인프라는 고급 인력이 모이는 것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 입지론에서는 운송비가 기준이었다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의 이용 가능성, 네트워크 강화, 정보 확산이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 외부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마셸은 혁신과 공간적 지적의 관계와 그 지적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논의하였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과 관련하여서 인적 자원으로부터 오는 기술과 지식이 지적 경제 외부 효과의 주요 요인을 설명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의 외부 효과와 이러한 지적의 외부 효과를 지역화 경제로 설명하는 MAR 효과와 도시와 경제를 의미하는 제이콥 외부 효과로 나누어 설명한 선행 연구가 있는데 MAR 효과는 동종기업이 몰려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얻는 유익을 설명하였고 특히 첨단 산업일 때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제이콥의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서 새롭게 적용하여 혁신을 일으키고 대도시에서는 산업 구조의 다양성과 높은 인구로 밀도로 인해서 이 외부 효과가 혁신 활동을 강화한 것을 밝힌 선행 연구도 있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 또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는 점과
공간적 집적 패턴을 미시적 단위로 분석하였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는 지식의 확산과 관련된 지적 외부 효과는 거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흔한 연구를 고려하여서 미시적 공간 단위인 행정동 단위로 분석하였다는 점입니다. 분석의 틀입니다. 분석의 범위는 2020년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울 혁신형 중소기업의 명단을 통해서 혁신 성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유형과는 달리 유일하게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혁신형 성장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옆에 테이블은 혁신성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유형은 혁신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 간 차이 및 업종 내 차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 행정동 공간 단위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리적 분포를 업종별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효과가 혁신형 중소기업 입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간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두 중소기업의 업종 간 및 업종 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비스업에는 정보통신 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포함하였고, 여기 세부 업종에 따라 두 중소기업 간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 등 분류로 나누어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동 공간 단위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리적 분포를 업종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핫스팟 분석을 통해서 두 중소기업의 업종별 군집이 통계적으로 의미하는지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효과가 두 중소기업의 입지 선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분석을 위해서 기업의 상세 주소를 파이썬을 이용한 프롤링 방법을 통해서 각 기업의 도로명 주소를 보충하였고, 외부 효과와 관련된 두 독립 변수의 효과를 동사자 수를 기준으로 행정동 단위로 측정하였습니다. 산업 특화도 변수로는 지역의 산업을 알 수 있는 입지 계순의 LQ를 서울시 전체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산업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먼업 핀달 지수의 역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업조직 경제학에서 시장 내 특정 주체를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산업의 다양성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역수를 취하여 측정값이 높을수록 이 지역의 산업의 다양성이 높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및 자료의 출처입니다. 두 중소기업의 행정공장,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개수를 종속 변수로 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산업의 특화도, 산업의 다양성, 그 지역의 고용 비율, 석사 이상 노동 인구 비율인 고급 인력, 그 다음에 교통의 편의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은 총 1911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행정동별 업종에 따른 기준 통계이고, 중소기업 약 77만 개의 행정동별 업종에 따른 기준 통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행정동별 산업특화도와 산업특화도의 기준 통계는 다음과 같고, 산업의 다양성과 노동시장, 인적자본,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존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른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빨간 박스는 혁신형 중소기업이고 하늘색 박스는 기존 중소기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기업 간 업종에 따른 비중의 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업종도 고른 분포로 보입니다. 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은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과 제조업인 그 업종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을 보입니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ICT 기술과 관련된 업종에서 혁신 활동을 높은 비율로 시도하고 성취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이는데, 이는 혁신의 결과가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의미한 생산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현행 연구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의 세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분류로 나누어서 비중을 확인하였는데, 보이시다시피 두 중소기업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왼쪽 기업은 제조업 분분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 컴퓨터 및 통신 장비, 의류, 정밀, 공학기기, 제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혁신형
혁신형 제조업 안에서도 첨단 기술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 업종에 이 혁신형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아래는 각각 정보통신 전문과학과 기술 서비스업에서 분별로 나눈 비중을 나타냅니다. 정보통신업도 혁신형 중소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에 치중점을 보인 반면에 기존 중소기업은 출판업 절반 이상을 탔다는 것을 보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존 중소기업의 차이를 보였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은 연구 개발 및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보다는 신기술을 추구하면서 첨단 산업에 치중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중소기업의 업종별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핫스팟 분석을 실시한 것입니다. 왼쪽 두 개의 그림은 제조업에서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두 중소기업이 다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는 과거 정보주도의 산업단지를 구축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계획한 공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구로구 금천구에 강한 군집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공업단지의 기존 설비와 기술 및 인력과 같이 축적된 지식이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핫스팟 분석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확인하는 모란 I 값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서 다른 나머지 세 경우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 강한 군집은 강남 서초 그리고 여의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동종 업종으로 발생하는 지식의 외부 효과를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기존 공업단지에 인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에 대한 공감내기 분석 결과입니다. 혁신형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산업 다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시적 공간 단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것인데, 즉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는 혁신과 관련된 활동에서 특화된 지식과 아이디어가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의 다양성으로부터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입장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노동시장을 이용한다기보다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는 노동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인력의 경우는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거시적 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진 산업 분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통의 용이성은 혁신형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중소기업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혁신형의 경우는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있어 교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편리한 교통비와 비례하는 임대료로 인해서 전통 입지론에 따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업에 대한 공감내기 분석입니다. 기존 서비스업은 LM 테스트 결과 OLS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모형으로 결과가 나와서 OLS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서비스업 또한 지역 특화 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혁신형 중소기업은 두 업종에서 구분 없이 지역화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만 지역화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의 특정 지식과 동종업계의 네트워크가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업과 전문 서비스업, 예를 들면 세무와 법률과 같은 업종에 치중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의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의 다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산업의 다양성으로부터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업종과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지역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의 풍부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인력과 교통의 용이성은 두 중소기업 모두 앞의 제조업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은 업종별 비중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과반이 넘는 비율을 보였고,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소매 및 도매업의 높은 비율을 보인 편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비율도 균등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업종에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거시적 공간 단위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에서도 불균등한 입지 분포를 보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선호하는 입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두 산업 모두 지역과 경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 외부 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로부터 나오는 노하우 및 제조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도시형 공장이 동종 산업끼리 가까이 위치하도록 공간 구성을 고려해야 하고 동종 업종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쉐어 가능한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은 산업의 다양성의 외부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종 및 혁신의 여부에 따라서 외부 효과를 고려해서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입지는 두 중소기업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형 중소기업에겐 네트워크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존 중소기업은 전통적 입지론에 따라서 교통의 용이성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지 분포와 외부 효과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기존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지 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논평 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박사과정 때 한동안 이런 기업의 입지 분포와 외부 효과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서 그 과정 때 했던 연구의 그런 방법론과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돼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념을 일반 중소기업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셔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페이퍼 보고 발표 보면서 조금 더 이제 페이퍼나 발표가 디벨롭돼서 이렇게 논문으로 잘 퍼블리케이션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하면, 우선 이제 하나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간 직접과 외부 효과를 따로 추정해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굳이 왜 해야 하는지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의의가 있다면 이제 미시적 단위로 분석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LQ와 허핀달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공간 단위를 이제 동단위로 했는데 이게 과연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미시적 단위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SGIS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좀 더 미시적 단위로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크롤링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크롤링한 데이터의 그 분포를 포인트로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실제로 얻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면 그 연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크롤링한 데이터도 점 포인트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핫스팟 어널리시스도 하셨고 이제 공간 모형도 활용하셨는데 그때 이제 공간 모형을 활용하실 때 항상 어떤 웨이브 매트릭스를 썼는지를 언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모형의 이제 설명력과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웨이 매트릭스를 뭐 디스턴스인지 컨티규이티인지 그런 매트릭스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동단위 분석이기 때문에 이 고학력에 대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동단위의 대학원 졸업자의 수는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거입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동에 이렇게 살고 취업하고 뭐 이런 게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인 공간 분석 단위로 이제 연구를 하실 때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선행연구에서 봤던 그 변수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단위에서는 어떤 것들은 제외하고 어떤 것들은 더 추가해서 변수를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학력자 관련된 변수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에 이제 약간 한계점 말씀드리면 크로스 섹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재와 과거의 패턴 차이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서 시계열로 비교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적인 건데 궁금해서 제가 표를 보다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냥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이 2라고 나와 있어요. 그 조사한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가 확 안 와닿아서 예를 들면 동별로 평균 2개가 있다는 건지 그걸 의미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그 코멘트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공간적인 그런 분포도 많이 고려하셨고요.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과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분류해서 그 의미를 탐색하셨다는 데서 저는 아주 의미가 있는 연구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크게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할 때 과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과거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지금과의 차이, 3년 전과 지금과의 차이, 이런 어떤 차이를 둘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제조업으로 분류됐던 그 중소기업이 이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그 확장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 연구에서는 사실 서울 도시의 그 서울의 지역화 경제나 도시화 경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서울에 그 지역화 경제가 가능한가 이 그 질문부터 우리가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지역화 경제 그리고 도시화 경제가 그러면 일반화했을 당시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서구의 도시의 모형과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은 그 다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 봤을 때는 저는 일본의 그 연담화된 그 메가시티의 사례들을 보는 게 조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 2010년대에도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은 수도권 그리고 일본의 그 공업지대인 그 한신공업지대라고 그래서 그 공업지대에도 굉장히 도시가 굉장히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약간 혁신을 꾀하면서 그 이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시 사례 연구도 많이 좀 그 백업을 하신다면은 좋은 연구가 조금 더 탄탄한 요소를 발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뭐 진 무라카미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도쿄에서. 그다음에 뭐 나카무라 그리고 뭐 가토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고 계시는 대가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 지리학 쪽에 도시지리학이나 도시경제학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신다면은 저는 서울의 사례에서도 좀 그 모멘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지 조건을 접근했을 때 주로 우리가 운송비, 뭐 노동비, 뭐 IT, 뭐 주변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 이제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도시화 경제나 지역화 경제에서는 이제 직접 이익이나 우리가 직접 불이익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서울의 경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 최근의 사례에서 제가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주성에 대한 걸 많이 보고 있는 그 트렌드를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성에 관련된 요소들도 조금 그 약간 대입을 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저기 뭐 이렇게 내용을 못 읽어봤지만 언뜻 감이 들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그 나는 근본적인 건데 아직도 그 이제 그래서 그 한글로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봤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게 그 정의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우리 그 김선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 오슬로 매뉴얼에서는 뭐 제품 혁신, 뭐 공정 혁신, 마케팅, 조직 혁신 이렇게 나눈다. 이 중에서 뭐 하나, 두 개, 여러 개인데 이게 모든 기업은 매일 혁신하지 않나요? 하다못해 우리 집 앞에 있는 문방구도 며칠에 한 번씩 가보면 진열대를 조금씩 바꿔요. 앞에 이렇게 앞에다가 뭐지 스승의 날에는 그날은 꽃바구니 10,000원짜리 갖다 놓고 문방구인데 며칠 있다가는 또 군고구마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그것도 결국은 혁신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혁신을 안 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형이라는 표현도 이제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업 업종 분류를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본 느낌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창의적인 기업, 창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창의적인 기업,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대부분 아주 우리가 단순한 개념으로는 기존의 산업 분류에 없는 산업 아니냐, 아니면 기존 산업 분류를 몇 개를 윤곽 합쳐서 합쳐야지 이해가 되는 산업 아니냐. 그래서 기존 산업과 다른 산업을 기존에 우리가 인정한 산업업종과 산업업종 분류 코드에서 없는 산업이 결국은 지금 우리의 제도상으로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보는 게 나는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혁신과 뭐 혁신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쵸, 우리 사랑이 좋다고 하지만은 뭐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계량화할 수 없는 것 같이 혁신도 말이 뭐 좋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대상분은 아니라는 생각에 논문 쓸 때 보면 늘 어려워져서 앞부분에는 막 혁신형 기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내가 보면은 펄게 없어요. 그냥 펄게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그 회사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좀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 진짜로 벤처 캐피탈이 좀 오히려 더 저는 가끔 감이 들고, 하여튼 개념에 대해서는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개념에 대해서는 늘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요. 이거 작은 건데 공업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니 저 공업단지라는 말은 이런 거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법에서 한 20년 가까이, 한 15년 전에 없어진 말인데 쓰니까 마치 손톱깎이를 우리 옛날에는 스미길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서 쓰지 않는 용어, 부정적이라고 해서 안 쓰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일본 한자다. 그다음에 이제 공업이라는 게 인시 아니터에서 산업이라고 바꿨으니까 그 우리 학술 논문이니까 산업이라는 말로 바꾸고 산업단지라는 말로, 아예 공업단지라는 말로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진짜 엉터리였는데요. 대단하다. 그죠?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내가 써놓고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따 이제 우리 발표자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따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발표자로 마지막 발표자로 문정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의 박사과정 문정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요, 최저임금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완료가 된 연구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시작을 좀 하고 초기 단계의 연구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가 보통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과에서 많이 해서 지금 내셔널 레벨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역 노동시장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계도 맞닥뜨리는 부분도 있었고, 항상 또 저희 교수님하고만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보에 대한 것도 부족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교수님들께 이 최저임금을 지역 노동시장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을 본다면요.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보호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24개 국가에서 채택을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각 국가의 노동시장에 이제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제도가 없거나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본다라면은 이제 여기 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예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다 가져가지 못하면 이제 노동자들이 얻는 수익이 하락하여서 소득 분배율까지도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즉 시장 실패가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면 최저임금 제도로 이제 해소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이 최저임금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를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고용 감소나 자영업자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많은 이제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로 큰 인상이 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효과에 대해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8년을 본다면 연간 취업자 증감은 전년 대비 9만 7천 명 증가인데, 이거는 2017년도에 30만 명 늘어난 거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실업자는 107만 명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는 이제 30만 명이나 감소를 하는 등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놓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고용,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대한 총평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1988년 도입 후에 임금을 주는 사용자의 부담은 늘렸지만 지나친 저임금 개선을 하고 임금을 개선하고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였으며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폐해를 감안할 때 기존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차등이 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된 최저임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차등된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크거나, 그러니까 지역이 헤테로제너스하거나 노동시장이 이제 노동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즉 노동시장이 세그먼트돼서 이제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단연 이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의 생계비나 뭐 최저임금 미달률, 산업 의 구조 차이, 뭐 물가 차이, 임금 격차, 생산성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크다라고 이제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11년 4월 기준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역별 월평균 임금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최저는 제주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월평균 임금이 다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는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좀 기인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높은 서울이나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고, 이제 대구나 부산같이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은 이제 섬유, 신발같이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평균 지역별 임금 수준이 산업의 특성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제도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우리나라의 이 노동 이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노동 시장도 크지 않고 노동 이동이 매우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이 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을 한다라면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 세그먼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논리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차등된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좀 특성을 봐야 하는데요.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을 본다라면은 영토가 넓거나 섬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주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연방제 국가들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우리나라랑 노동시장이 아주 유사하게 단일 국가면서 이제 노동시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 이제 중국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토도 크기 때문에 이제 성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다르게 차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이제 그다음에 각 지방별로 또 차등 표준을 적용하는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각 성별로 최저임금도 다를 뿐 아니라 그 성 안에서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성과 시는 관할 구역 내의 경제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2개에서 6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영토도 작은데 무슨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이냐라는 주장에 이제 중국의 성 하나의 크기나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서 이제 일부 지역에만 차등화된 제도를 사용하려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랑 노동시장이 비슷한데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지역별 최저임금이 핵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 기준을 한일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한다라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임금 지불 능력이라는 것이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라는 것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 바로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뭐 기업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좀 특색을 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이제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된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좀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단일 최저임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단일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최저임금의 산정 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생활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 편차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도 이제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핵심 원칙으로 필요할 때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노동시장이 시장 실패를 일으켰을 때 해소하는 도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에 고용시장에 특히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라는 여러 통계 자료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일 최저임금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은 이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리저널 미니멈 웨이지는 제도적인 바게닝 파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특성이 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지역별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가, 단일 최저임금 제도보다 더 나은 방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연구는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에서 앞서 설명을 했듯이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이제 노동시장이 헤테로제너스 해야 된다, 노동 이동이 세그먼트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거는 바로 헤테로제너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별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단일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즉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분화를 해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산업에서 더 나아가서 직군별로 고려를 해서 그 지역에 그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을 좀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경제 이론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시장 관점과 이 수요 독점적 노동시장의 관점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해 갖고 임피리컬 스터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 최저임금이 인상을 했을 때 고용이 감소한다, 아니면 최저임금이 인상을 했을 때 고용 감소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이 두 가지 현재 찬반, 전 세계적으로 찬반 이 논쟁에 각각의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화에서의 이론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이고요. 수요 독점적 이제 이 모노소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경쟁에서는 뭐 노동 공급과 수요 곡선에서 만나서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수요 독점적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 공급은 이제 공급은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널 코스트와 이제 이 한계 생산 수입이 일치시키는 점에서 노동의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 독점적 논리에서는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은 오히려 고용량은 낮고 임금은 낮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이고 여기가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요 사이만큼은 고용이 증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면은 고용은 증가한다라는 것이 바로 수요 독점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논리를 놓고 완전 경쟁 쪽에서 반박을 하는 거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임금 근로자인데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형은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두 이론이 참 팽팽하게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적 임피리컬 스터디 쪽에서도 이 지금 아직 합의점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데요. 80년대까지는 이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해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시리즈로 연구를 했을 때에는 청소년층과 저소년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대세의 결론이었고,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팽팽하게 이제 이 연구로 논쟁이 되게 된 게 이 칼드 앤 크루거의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칼드가 이 논문으로 올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최저임금을 갖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92년에 4.25에서 5.05로 올랐을 때 이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뉴저지주에 근접한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이제 서베이를 해갖고 DID로 해갖고 분석을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네거티브 이펙트를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왜 그럴까 해서 모노소니 모델이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뉴마크가 바로 같은 논리를 다른 데이터,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다시금 원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원래대로 완전 경쟁 시장 모형으로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양쪽을 놓고 계속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패널 데이터를 쓸 때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에는 조금 포지티브 결과가 나오고 있는 추세로 지금 이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전에는 별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2018년 이후에 진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구들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네거티브라는 결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저는 오늘 지역별로 연구를 한 페이퍼들을 좀 이렇게 담았는데요.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별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정말 드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4편 정도를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김민성 페이퍼는 이제 개인 단위로 분석을 했어요.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할까 말까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한 거고 이 뒤에 배진한 김태훈, 김낙년 교수님의 이제 연구들이 이제 집단을 구성을 해서 고용 효과를 분석을 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자료는 이제 자료는 지역별 고용 조사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고용 조사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같아서 그랬는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텐데 네거티브가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데 이제 연구들마다 주로 지금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영향을 주나라는 그 단순한 퀘스천인데요. 그 방법론과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가,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분석을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용 효과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는 약간 방법론적인 싸움이라고 좀 보여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들을 본다라면은 어떤 대상을 설정했냐도 아주 중요한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층, 여성의 노동력, 여성층, 그다음에 장년층 이렇게 좀 연령별로 분류를 해서 대상을 설정을 했고요. 김태훈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등 종사자의 상의 지위를 좀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김낙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연령별, 종사자의 지위 이렇게 다 좀 대상을 다르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연구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는요. 우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인데 그것을 특히 지역 노동 시장별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이질성, 그러니까 지역별로 노동 시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지역이 몇 개의 노동시장으로 구별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고요. 특히 그 대상적으로는 저는 이제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더불어 직군까지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역별 임금 수준 차이가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을 한다라고도 했고, 더 나아가 직군까지 가는 경우는 동종 산업 안에서라도 어떤 산업은 관리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리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 노무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안에서도 이 관리자 비율, 노무자의 비율이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직종까지도 이제 그 대상으로 넣어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제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주변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많은 여러 페이퍼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두 가지를 파악을 하려고 해요. 바로 이 헤테로제너스적인 측면이고요. 단일 최저임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고용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페이퍼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역 노동시장은 분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변화가 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페이퍼들도 본다라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경제 페이퍼들에서 노동시장을 다룬다 할 때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그렇게 네이버후드 이펙트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편인데 내셔널 레벨로 다루는 연구들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예 가정을 넣어버리고 연구를 진행해요.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은 마이그레이션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노동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지역이 다르다라면은 다른 지역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까 그 세그먼트에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까지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단위 지역이 별개의 노동시장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를 이제 로컬 이펙트, 스피드오버 이펙트에서 총 고용, 토탈 이펙트까지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제 연구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부터는 아직 지금 제가 연구 초기 단계라 지금 데이터 만지고 그냥 기초 연구 분석 정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지금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넣은 이유가 이제 지금 대충 식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제 변수는 지역별 고용이나 이제 고용인데 여기가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종속 변수로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최저임금 영향 변수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영향 변수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 아니면 이제 미만율 아니면 실질 최저임금 뭐 명목 최저임금을 써갖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영향률 변수를 써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칼드의 논리예요. 많은 연구들이 그래서 이 영향률, 미만율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단일 최저임금 제도 하에서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논리로서 카드가 이제 지역에 따른 뭐 청소년층에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청소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그렇게 그거를 측정해서 이제 DID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저도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 변수를 미만율이나 영향률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이제 저는 산업과 이제 아큐페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과 아큐페이션의 비율을 넣는 이제 식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보통 이제 영향 변수들 들어가고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 쪽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요에는 뭐 실업률이나 GRDP 넣어야 하는 거고 공급 쪽은 이제 공급 쪽 컨트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특성 같은 거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통제 변수는 계속 이제 연구 진행하면서 분석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고민인 부분이 이코노메트릭스로 이제 패널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 지역 노동 시장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페셜 이코노메트릭스까지 가야 되는 거지 진짜로 앞선 그 세 번째 거를 보려면은 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또 이제 약간 방향이 틀어질 것도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 좀 고민이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 3년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 자료가 있어서 최저임금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2021년까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가 릴리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좀 데이터는 충분히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는 대상이 이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산업별, 직군별 근로자를 본다. 그리고 지역은 이제 시도별로 볼까 조금 이게 173개 정도의 시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둘을 다 지금 태클을 하고 있는데 초반이라서 이제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한 결과는 아니고요. 그냥 했던 분석 여러 가지 지금 해보는 중에 하나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온 건데요. 최저임금, 이제 고용률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해서 이제 좀 뭐 설명할 것만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연구들처럼 이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고용에 네거티브 영향을 준다라는 것, 부정적 고용 효과를 준다라는 결론은 이제 내셔널 레벨로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싶었었던 게 저는 이제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 농업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인데 그 산업들이 정말 최저임금에 더 영향을 많이 받나를 좀 봤었는데 그럴 경우는 다 유의미한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최저임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결과는 하나는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스텝 밟아서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 간단한 결론 하나 이제 붙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 예상 결과를 본다면 지역별로 단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과연 동질한 것인가, 지역 노동시장이 이질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확한 분석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쭉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별로 고용효과 정확히 좀 보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잘 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건데 이 네이버푸드까지 어떻게 그 고용에 영향을 미치나를 진짜 카운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한 게 원래는 많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느라 지금 많은 내용을 말을 잘 못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되게 이렇게 교수님들께 코멘트를 좀 듣고 싶었던 게 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별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 되게 단순한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마이그레이션 부분도 있고 효과가 되게 다를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잘 방향성을 잘 이끌어가고 쳐낼 거 쳐낼 수 있나 그런 좀 조언을 아니면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들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또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효과가 지역 노동시장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에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미리 받아봤을 때 아직 연구 중이셔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연구가 잘 진행되길 바라는 점에서 몇 개 이렇게 코멘트를 준비했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처음 받았던 거에는 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이제 선행연구 차별성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직군을 나눠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역 노동 시장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로컬 앤 스피로버 이펙트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볼까 하는 그런 차별성을 말해 주셔서 이런 차별성이 먼저 궁금했는데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더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공감 패널을 사용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그래서 저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분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수도권, 비수도권, 도별 이런 노동시장권 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분석을 하시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석 방법으로 이제 공감 패널을 저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접 노동시장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도 보여주면 나름 그게 또 하나의 이 연구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더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동 패널의 개별 자료와 이런 지역별 고용 자료를 함께 결합해서 지역의 영향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차별적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물론 또 자료와 모형 설정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겠지만 이런 노동 패널의 개별 자료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지역별로
그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제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화두를 잡으셔서 논문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의미 있는 또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 또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면, 아까 그 언급하셨던 카드라고 하는 학자나 뉴마크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 비슷하지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다르지만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그 분석 방향을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마크나 카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들 보면은 사실 미국의 사례나 이 코로나 이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도시들에서도 이 굉장히 최저임금에 대한 새롭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견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역 간에 이걸 나누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계층을 나누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고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감소하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하다가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그 현상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뉴마크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에 그런 거를 많이 조금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이제 코멘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의 도시인데 인구 소멸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닥쳐 있어서 수도권도 멀지 않았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것이 먼 나라가 아닌 일본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 관점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인구 소멸을 더 악화시킬지 아니면 이거를 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완화시킬지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그 유럽의 일부 학자분들이 아마 제가 접근하는 걸 본 적 같은데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한 그 지역에서 그 인구 소멸의 요소를 조금 적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그런 그 연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인구의 감소나 인구의 소멸의 미래 예측을 해서 그 인구가 소멸되는 그 모델링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최저임금 제도를 차등적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인구를 소멸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의 조금 접근법이 도입이 된다면은 우리 그 문 선생님께서 하시는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기여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찾아본 그 모형은 뭐 마커프 체인 같은 뭐 인구 동향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인구가 뭐 몇 년 주기로 해서 몇 년 앞에 뭐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그 도입을 해서 적용해서 그 연구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하신다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카드나 뭐 뉴마크나 아니면은 다른 그 학자들 그 뭐 셜린가요? 그 학자들이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뭐 고용 이런 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좀 다양한 방법론들을 최근의 방법론들을 캐치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례 지금 전국구 그다음에 지역구 그다음에 뭐 그 직업군 이렇게 적용을 하시니까 아마 그 투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야 뭐 네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렇게 공간 베이스로 공간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게 우리나라 국토
전체적인 국토개발 계획, 국토발전 전략을 짤 때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개발 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이제 돈을 많이 지출을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지출하고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는데 이런 거 지출을 할 때도 이게 만약에 지역별로 해서 이 최저임금제도 같은 것의 그 효과가 나오면은 아마 이제 그 경제전략, 지역개발 전략 중에서 경제 발전 전략 같은 거를 조금 거기에서 이제 적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지역별 최저 환경질 기준을 정하다는 게 있거든요. 우리 최저임금제도 있고 뭐 최소 주거 기준도 이제 있는데 그 최소 주거 기준은 이제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모르는 채 이제 눈 감고 있는 것 뿐이고요. 최저임금제도는 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최저 주거 기준도 앞으로 좀 이제 양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저 지역 환경질 기준을 만약에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면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질 최저임금만큼 지역에도 이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최저 환경질을 만들어서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만큼 정부 몫이니까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이제 정책이 계속 발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발표하신 정화영 선생님, 김선영 선생님, 지금 문정혜 선생님 세 분이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 있으면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하영 선생님부터. 우선 목 상태가 아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을 잘 관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홍창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배우지에 대한 고려 또는 결절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신 부분 바탕으로 더 확장시켜서 다른 영향 요인이나 반응 변수에 대한 고민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단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유동인구 수를 통제해서 분석을 진행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추후에는 구조방정식이나 그런 인과관계의 모형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해서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밀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분석 결과 해석할 때 그런 분석 과정에서 반영된 기타 요인들에 의한 한계를 꼭 반영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수나 면적에 의해서 단순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통제하려고 종속 변수를 면적당 매출액으로 가공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업종 수에 대한 변수를 그래도 추가를 해서 더 설명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상권 매출액이 크면 상권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접근은 최소화하고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 읽어보고 제 연구에 빗대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영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제 부족한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신 조언도 너무 감사드렸고 김단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간 시계열적인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한테 많이 약간 모티베이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연구의 의의를 어떻게 잘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가시티에 대해서 사례를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도시 사례를 연구해서 백업해서 결과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찾아봐서 더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석 교수님께서 핵심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재민 교수님께서도 많이 의문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산업분류에 사실 없이 들어가서 기타로 들어간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거를 어느 부분에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최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공업단지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처음 배워서 제가 한국에서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많이 미숙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희 선생님. 네, 오늘 세 분 교수님들께 좋은 코멘트 잘 들었고요. 그동안 이 연구 주제가 좋다,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맨날 저희 교수님하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코멘트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김단호 교수님께서 그 노동 패널로 해서 개별 그 자료 써보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앞에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에 이제 오늘 발표한 건 첫 번째 퀘스천이고 이제 추후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별 개인의 이동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뭐 마이그레이션이나 계층 이동을 하려고 해서 거기는 이제 노동 패널 갖고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그것도 괜찮구나라고 또 혼자서 그냥 이제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막 방법론적인 거에 좀 몰두해 있느라, 그러니까 방법론보다도 이렇게 막 방향 잡느라고 논리 잡느라고 몰두해서 방법론 쪽을 조금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홍창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최근 연구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멘트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 그 5세션인가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세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쓰시는 논문들 다 훌륭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분야에서 일하시면 이제 다 공부 끝나면 또 보잖아요. 그죠? 그때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세 분은 이제 여기서 우리 행사장에서 나가시면 되고요. 우리 김 교수님, 홍 교수님 잠깐만 같이 계시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발표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